어차피 아버지도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집을 담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애들 학원비도 있고 당신 사업도 살려야 하고 아버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무릎 수술 한번 하시면 1,000만 원은 들 거야. 그것도 우리가 내야 하잖아. 차라리 지금 집을 정리하자고. 퇴원 전날 밤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민수와 은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집은 우리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몇 년 못 가실 텐데. 무릎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치매도 올라이고. 그 말은 하지 마.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애들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님 병원비로 다 쓸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요양원 알아봤어. 시골 쪽으로 가면 저렴한 데가 있대.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 내 아이들을 키운 집에서 이제는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은 지 43년째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물론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류장마다 정확히 멈춰 섰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렸다. 다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성의 법칙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뉴턴이 발견한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6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평생 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았으니까.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까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로. 내 인생이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성실한 기사, 은퇴한 남자.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4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은퇴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저 불빛들 중 몇 개는 지금도 첫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출근길 사람들의 것이리라.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는 존댓말에도 날이 서 있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이제 은퇴하셨으니 늦잠도 좀 주무시고 그러세요. 애들 학교 갈 준비하는데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힌다. 그 단어가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박혔다. 내가 이 집에서 장애물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알았어. 조심할게.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장남 민수가 결혼할 때 이 아파트를 사주면서 아버지도 같이 사시죠라고 했을 때는 고마웠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는 것이 적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거실 한 구석,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평생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무사고 운전 표창장, 모범 기사상, 그리고 승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 특히 편지들은 내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김영호 기사님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날은 왠지 안심이 됐어요. 아버님같이 든든한 기사님,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다가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2000년도에 찍은 것이었다. 버스 앞에서 동료 기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 우리는 모두 젊었고 자부심에 차 있었다. 시민의 발이 되어준다는 것,
매일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아빠, 우리 집은 든든해. 아빠가 계시니까. 사진을 보다가 문득 민수가 고등학생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내가 이 가족의 기둥이었고 온전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 며느리는 이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중학생인 손자 지훈이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손녀 지원이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갔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 위기니 부동산 문제니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오늘은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로 4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박기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태, 내 동기였다. 화면 속 기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퇴하고 나니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내와 제주도로 내려가서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제주도, 카페, 제2의 인생. 그 단어들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에게도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이 집 한 구석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 내 운명일까?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외출을 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내가 운전했던 302번 버스가 정차했다.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고 있겠지.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다. 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계셔야 해요. 중요한 얘기. 그 말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는 최근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다.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이 힘들다고, 대출금 이자가 장난이 아니라고. 알았다.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문득 버스 운전할 때가 생각났다. 새벽 첫 차를 몰 때면 항상 창문을 조금 열어두곤 했다. 신선한 공기가 졸음을 쫓아주었고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때 서랍 속에 있던 한 통의 편지가 떠올랐다. 10년 전쯤 받은 것이었다. 보낸 사람은 박정숙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다. 김영호 기사님, 매일 아침 302번 버스로 출근하는 박정숙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기사님의 다정한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 저도 강릉으로 내려가 새 출발을 합니다. 기사님도 늘 건강하세요. 강릉, 바다가 있는 곳. 나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다. 바다를 제대로 본 것도 신혼여행 때가 마지막이었다. 장남집에서의 시작된 불편.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다. 얼굴이 어두웠다. 며느리 은주도 평소와 달리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놓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 식사하시면서 얘기할게요. 민수가 말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특별한 날에나 해먹는 음식이었다. 마지막 만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의해 주셔야죠. 은주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차피 이 집은 민수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도와주셔야죠. 어차피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어차피 나는 곧 죽을 테니까. 어차피 이 집의 주인은 너희들이니까. 생각해 볼게.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갈비찜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민수와 은주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아버지도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집을 담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은주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애들 학원비도 있고 당신 사업도 살려야 하고 아버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무릎 수술 한번 하시면 1,000만 원은 들 거야. 그것도 우리가 내야 하잖아. 차라리 지금 집을 정리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다. 처리해야 할 짐. 창밖을 내다봤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나처럼 혼자 있는 노인들이 또 있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가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43년 동안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느라 혹사당한 무릎이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 민수에게 또 부담을 주게 되는 건가? 보호자분은 혼자 왔습니다. 수술하시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나중에 데려올게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다. 정말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평생 모은 퇴직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 그것뿐이었다. 아니, 그것마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갔다. 302번 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었다. 운전석을 봤다. 젊은 기사가 앉아 있었다. 문득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니 은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매일 집에 계시니까 애들도 불편해하고. 네,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도시에서 나는 68년을 살았다. 그런데 정작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영호 기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박정숙이에요. 10년 전에 편지 드렸던, 강릉으로 간다던 그 여자였다. 아, 네. 기억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기사님 은퇴 소식을 봤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거든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좋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건강의 위기. 박정숙과의 만남은 종로의 한 찻집에서 이뤄졌다. 10년 만에 본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기사님은 그대로시네요. 나이 들었죠? 아니에요. 여전히 든든해 보이세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강릉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좋겠네요. 기사님도 한번 오세요. 제가 회 한 상 대접할게요. 언젠가는.
그때였다. 갑자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아, 네. 잠시만.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갔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심해요. 의사의 말에 당황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보호자 할게요. 정숙이 나서서 말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네.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다. 정숙이 옆에서 말했다. 아드님 바쁘신가 봐요. 늘 바쁘지. 병실은 6인실이었다. 다른 환자들도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자식 있으세요? 아들 둘 있습니다. 좋겠네. 우리 아들은 미국 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온다는 게 부러웠다. 내 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이번 사흘째 민수가 처음으로 병문안을 왔다. 은주와 함께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수술은 언제 하신대요? 다음 주에. 은주가 끼어들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1,500 정도. 헉, 그렇게 많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집 담보대출건 결정하셨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퇴원하고 얘기하자.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민수와 은주가 병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술 전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둘째 아들 민재였다. 호주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민재는 5년 만에 한국에 온 것이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쁜데 뭐하러. 그래도 아버지가 수술하시는데. 민재는 형과 달랐다.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다. 형이 집 팔려고 한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형수가 전화했어요. 제 동의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해요. 그 집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지만 형이 어렵다는데. 형은 늘 어려웠어요. 사업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민재의 말이 맞았다. 민수는 늘 큰 것만 바라봤다. 그리고 늘 실패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제가 며칠 있다 가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민재가 나간 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배신 같은 대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은 더뎠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느려진다. 상처가 아무는 것도,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집 담보대출 서류예요. 내가 언제 동의했다고. 아버지,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못 구하면 부도가 나요. 부도. 그 단어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아들의 부도를 방관할 수는 없었다. 알았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퇴원 전날 밤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민수와 은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집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은주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몇 년 못 가실 텐데. 무릎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치매도 올 나이고. 그런 말은 하지 마.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애들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님 병원비로 다 쓸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요양원 알아봤어. 시골 쪽으로 가면 저렴한 데가 있대.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 내 아이들을 키운 집에서 이제는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옆 침대 할아버지가 깨어 있었다. 젊은이, 잠이 안 오나? 70이 넘은 내게 젊은이라고 부르는 그는 80이 넘어 보였다. 네, 좀. 자식 때문에 속상한가 보네. 어떻게? 다 들리더라고. 병원이 좁아서. 할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늙으니까 짐 취급이야. 그래서 난 다 정리하고 양로원에 들어왔어. 후회 안 하세요? 뭘 후회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자식들한테 기대 걸지 마. 그들도 그들 인생이 있어.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퇴원하는 날 민재가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 아버지, 저랑 호주 가시죠. 뜻밖의 제안이었다. 거기 가서 뭘 하겠니? 제가 모실게요. 형한테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난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아볼게. 아버지, 걱정 마. 난 김영호야. 43년 동안 서울 시내를 누비며 살아온 김영호. 민재는 결국 내 뜻을 받아들였다. 공항으로 떠나는 그를 보며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결심의 순간.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도시에서 68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시세 12억. 이것이 내 평생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미 집은 담보로 잡혔고 퇴직금도 민수가 노리고 있을 것이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소중한 편지들, 그리고 아내의 사진.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집을 팔아라.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담보 잡혔으니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는 돈은 너희가 가져. 그럼 아버지는?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도 내 갈 길이 있으니까.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나는 퇴직금 통장을 꺼냈다. 여기서 1억만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는 너희가 써.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역시 돈 앞에서는 자식도 없는 법이다. 아버지, 그래도 1억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충분해. 그날 오후 나는 강릉행 버스표를 샀다. 왜 강릉이었을까? 아마도 박정숙의 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다가 보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기도 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버스 운전할 때 쓰던 것이었다. 거기에는 단골 승객들의 이름과 특징이 적혀 있었다. 월요일 7시, 김 과장님, 커피 들고 탐. 화요일 7시 30분, 이 선생님, 항상 책 읽음. 매일 8시, 박정숙 씨, 밝은 인사.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들도 나를 기억할까? 전화가 울렸다. 박정숙이었다. 기사님,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 다행이에요. 혹시 제 제안 기억하세요? 강릉 오시라던. 사실, 내일 갑니다. 정말요? 와, 잘 결정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떠나는 날 아침, 민수와 은주는 이미 부동산에 나가 있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 아이들의 졸업 사진.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기로 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여행 좀.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세요. 그래, 여행이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 새로운 바다, 새로운 사람들. 강릉행 버스는 오전 10시에 출발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빠져나가는 풍경을 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으로 내가 운전하지 않는 버스에 탄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강릉에 놀러 가세요? 아니, 이사 가는 중이야. 와, 멋지세요. 전 강릉 사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녀는 강릉의 좋은 점들을 열심히 설명했다. 바다, 커피, 순두부, 그리고 인심 좋은 사람들. 듣고 있자니 정말 좋은 곳 같았다. 3시간 후 버스는 강릉에 도착했다. 겨울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 냄새가 났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맡은 것은 처음이었다. 박정숙이 버스터미널로 마중 나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기사님. 이제 기사님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죠? 김영호. 그냥 김영호로 불러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 짐을 들어주었다. 제가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월세인데 저렴해요. 우리는 그녀의 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갔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어때요? 좋네요. 정말 좋아요. 집안은 단출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거실. 하지만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넘쳤다.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사를 마치고 정숙의 횟집에 갔다. 정숙 횟집이라는 간판이 정겨웠다. 특별히 모둠에 준비했어요. 과분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은인이신데. 은인이라니. 제가 제일 힘들 때 기사님의 친절이 큰 힘이 됐어요. 그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신 것 기억하세요?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기억인 것 같았다. 식사를 하다가 한 노인이 들어왔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수가 오늘도 매운탕 된다? 그럼요, 앉으세요. 정숙이 내게 그를 소개했다. 여기 바로 옆집 사시는 최중령님이에요. 은퇴하신 군인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최진호입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30년을 군에서 보냈다고 했다. 저도 43년 버스 운전했습니다. 오호, 그럼 우리 둘 다 평생 하나만 바라보며 산 거네요. 그렇네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공감대라는 게 있었다. 강릉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좋았다.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자연의 소리였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최진호를 만났다. 김 선생, 낚시 좋아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배워. 노인들 최고의 취미가 낚시야. 그렇게 낚시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다. 물고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명상 같았다. 인생이 낚시 같아. 최진호가 말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온다.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지. 포기하면 끝이야.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을, 내 행복을. 아들의 뒤늦은 깨달음. 강릉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집 팔렸어요. 그래. 네, 생각보다 좋은 가격이에요. 대출금 갚고도 3억 정도 남았어요. 잘 됐네. 근데 아버지, 정말 거기 계실 거예요? 그럴 거야. 은주가. 아니,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가끔. 그 단어가 씁쓸했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다. 오늘따라 파도가 높았다. 겨울 바다는 거칠지만 아름다웠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손자 지훈이었다. 할아버지, 지훈아, 어떻게 왔니? 보고 싶어서요.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15살 손자가 혼자 강릉까지 온 것이다. 부모님은 아시니? 아니요. 학원 간다고 하고 왔어요. 나는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바다를 본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할아버지 집에서 바다가 보여요. 좋지? 네.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자유롭게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요.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어떻게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는 거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이를 서울로 돌려보내며 용돈을 쥐어줬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언제든지. 봄이 왔다. 강릉의 봄은 서울과 달랐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고 꽃들이 더 선명했다. 정숙의 횟집은 나의 사랑방이 되었다. 최진호와 나는 거의 매일 저녁을 그곳에서 먹었다. 김 선생, 요즘 젊어 보여. 그런가요? 확실히 달라졌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할까? 정숙도 거들었다. 맞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 어두우셨는데 나도 느끼고 있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해졌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됐다. 어느 날 정숙이 제안했다. 우리 셋이 여행이나 갈까요? 속초도 가고 양양도 가고. 좋지. 최진호가 먼저 찬성했다.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여행을 시작했다. 노년의 우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어두웠다. 아버지, 저 사업이 또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팔았는데 결국 장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수는 늘 그랬다. 큰 것만 바라보다가 작은 것을 놓치는.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아버지, 거기 가서 뵐게요. 올 생각 마라. 아버지, 내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시원했다. 용서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뿐이었다. 진짜 내 이름을 찾다. 여름이 왔다. 강릉의 여름은 시원했다. 바닷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보낸 사람은 302번 버스 승객 일동이었다. 김영호 기사님께. 저희는 기사님이 운전하시던 302번 버스의 단골 승객들입니다. 기사님이 은퇴하신 후 새로운 기사님이 오셨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기사님의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가 그립습니다. 기사님이 강릉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기사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모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추신 언젠가 강릉에 놀러 가면 뵙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재가 호주에서 전화를 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형한테 들었어요. 강릉에 계신다고. 바다가 좋더라. 아버지, 제가 휴가 때 갈게요. 그래, 오면 회 사줄게. 아버지가 회를 사신다고요? 여기 친구가 횟집을 해. 민재는 웃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런가? 네, 젊어지신 것 같아요. 민재와의 통화는 늘 기분이 좋았다. 적어도 한 명의 아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 주니까. 가을이 왔다. 강릉의 가을은 풍성했다. 최진호와 나는 낚시 실력이 많이 늘었다. 정숙은 우리가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줬다. 이제 완전히 강릉 사람 다 됐네요. 정숙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후회 안 하세요? 뭘 후회해요? 이렇게 좋은데. 그때 최진호가 말했다. 우리 셋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우린 아직 젊어. 우리는 모두 웃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우리가 스스로를 젊다고 하는 게 우스웠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을.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15일. 나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알람 없이.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났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혼자 먹는 아침이 외롭지 않았다. 산책을 나갔다. 파도가 잔잔했다. 갈매기들이 날았다. 1시간을 걸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최진호와 낚시를 했다. 광어를 한 마리 잡았다. 정수기가 회를 떠줬다. 싱싱했다. 저녁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달에 온다고 했다. 기다려진다.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나는 김영호다. 후일담. 이듬해 봄 나는 여전히 강릉에 있다. 아침 6시 나는 바닷가를 걷는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이다. 마치 버스 엔진 소리처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걸으면 된다.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정숙의 횟집은 이제 영혼의 식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농담이었는데 정숙이 정말로 바꿔버렸다. 최진호는 매일 와서 투덜거린다. 왜 진호네는 안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투닥거리며 웃는다. 민재가 휴가를 와서 일주일을 머물다 갔다. 함께 낚시도 하고 바다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떠날 때 말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하다.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민수도 한 번 왔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도 나름대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알면 됐다.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 잊어. 앞만 보고 살아. 지훈이는 방학 때마다 온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컸다. 나보다 크다. 그는 여전히 할아버지 집이 최고라고 한다. 오늘도 나는 바다를 본다. 302번 버스 승객들이 단체로 놀러 왔다. 모두들 반가워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버스가 아닌 바다를 배경으로. 저녁이 되면 정숙, 최진호와 함께 소주를 마신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다. 대신 내일 뭘 할지 이야기한다. 내일은 속초에 갈 예정이다. 아니면 양양. 어디든 좋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하다. 밤이 되면 나는 일기를 쓴다. 오늘도 마지막에 똑같이 적는다. 나는 김영호다.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기사도 아닌 그냥 김영호. 69살의 김영호. 강릉에 사는 김영호. 바다를 사랑하는 김영호.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린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바닷가를 걸을 것이다. 최진호와 낚시를 하고 정수긴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일기를 쓸 것이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하루. 그것이 내가 찾던 것이었다. 나는 이제 김영호로 살아간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를 핑계로 꿈꾸기를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제 늦었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을까요? 영호 씨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3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석에 앉은 거죠. 늦었다고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영호 씨처럼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 영호 씨가 강릉 바닷가에서 쓴 일기 마지막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나는 김영호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냥 김영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영호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별개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68세의 영호 씨가 그랬듯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강릉 바다를 찾아가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